이번 시간 김란 부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는 상황실에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황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2%대 급락. 나스닥도 급락하고 지금 미국 증시가 유독 불안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상향 조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18일까지 기한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이런 미 정부의 디폴트와 관련한 이슈들은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있어 왔지만 극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력은 남아있고 극적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은 큰데 지금 문제는 아직 10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18일까지 다소 시간이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자체적인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보면 이를 극복을 할 만한 자체적인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다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르는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연준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다 풀어놨는데 이 한도 시기가 연장되지 못한다면 지금 빨리 이를 회수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 증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건데 여기 또 설상가상 중국발 이슈도 있습니다. 헝다도 있고 여기 더불어서 판타지아 위기라는 또 뉴스를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보면 헝다 사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판타지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벨로퍼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이자를 내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또 부동산 산업 안에서 또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업종 하면 또 건설 업종이 있고 또 은행 업종이 있는데요. 다 같이 전반적인 변동성을 겪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미국 시장의 영향도 받지만 중국 시장의 영향을 최근 들어서는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연달아서 헝다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가 싶은 이제 그런 기대를 하다가 또다시 판타지아라는 회사까지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에 직접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얼마만큼 연관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국내 금융사들 중국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혹시라도 돈을 빌려줬 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직접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금융권이 얼마만큼 연관이 되어 있는지의 이슈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고요. 다만 시장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분석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 얘기를 하다가 최근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을 빼면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유가도 그렇고요. 또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급격하게 지금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채 금리만 놓고 봤었을 때 약 한 1.5%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10년물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치솟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우리 시장에 앞으로 요 한 며칠 정도 이슈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이 국내 시장이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려서 기업들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기 전까지는 국내 자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뚜렷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코로나19라는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요건이라던가 또 돈도 풀어내는 그런 사안들이 많았거든요. 이후에 있었던
부침을 겪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지, 버텨낼지 우리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오르는 게 리비안 관련주인데, 이 역시도 마냥 호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 자체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뭐 테슬라도 네. 배터리데이 발표 때 자체 생산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막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배터리셀 업체들, 특히나 국내 관련주들에게 타격을 줄 만한 요인이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있어서도 계속 수급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도 그렇고 리비안도 그렇고 계속해서 꿈을 꿔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터리셀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투자 시설과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리비안은 이제 막 IPO를 마치고 이제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이슈들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배터리 관련주들도 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리비안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맺을 수 있는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은 내재와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 굳이 이것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고요. 다만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화재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 또 내재와 관련한 단어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기상의 이제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막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막 문이 열린 그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내재와 관련한 이슈를 끌어와서 주가 상승의 눌림목의 어떤 그런 요인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가 궁금했나 봐요. 왜 떨어졌는지, 앞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마냥 저희가 장밋빛 이야기에 긍정적인 전망을 해드리는 것도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사안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시장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견뎌내는 게 좋은지, 또 이 시기가 오래 갈 것 같은지 뭐 그에 대한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하는 이벤트들이 중순 정도가 좀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벌써 거래일수로 한 10거래일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 10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증거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지만, 특히나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매매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종목의 어떤 내용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두실 필요성은 조금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종목들이 주가가 좀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특히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때에는 다시금 마련해놨던 현금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시는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최근에는 뭐 엔터주라든지 네. 시장의 주도 업종들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왕의 흐름을 탈 때 최근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의 이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후장 전략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 두 번째 상황씩 이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셀트리온입니다. 3분기 낮아진 기대치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신저가까지 밀렸습니다. 실적 부진 배경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고마진 의약품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저마진 사업이 있는데, 이번 실적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마진 사업, 특히나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피하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을 해결을 해주는 피하 주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램시마 SC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의약품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르게 정부 비축 물량 계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승인 소식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고마진 제품이라고 좀 기대를 하는 레키로나 그리고 램시마 SC, 이 두 축이 약간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네. 진단키트 계약 소식이다라든지 3사 합병과 관련한 그런 이슈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실적 부진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위드 코로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돌파 감염 사례를 보면서 백신이 답은 아니다. 여기 또 마침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치료제로 분위기가 쏠리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도 항체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 정식 허가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워낙 경구용 치료제가 뜨겁긴 한데 이 항체 치료제로 분위기 전환 가능할까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격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복용 편리성에서도 그렇고요. 이 가격에 있어서도 경구용 치료제에서 다소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 지금 머크 쪽에서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것이 빠르게 긴급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화두,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 쪽에서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더 밀리는 그런 양상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백신은 필요가 없게 되고 이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앞으로 완전히 이동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금물입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예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또 빠른 치료를 위해서 경구용 치료제 또 가정 내에서 상비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만연화된 그런 감염병이 되게 됐었을 때의 이 경구용 치료제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플랜 B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확실히 시장의 화두가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항체 치료제 또 백신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오늘 이 하락 어떻게 버텨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명확한 이슈가 있는, 오를 수 있는 명확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 셀트리온도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정식허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유럽 의약품 쪽에서도 정식 품목 허가 전에 사용 공고를 결정을 내렸던 만큼 유럽 승인이 어느 정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승인까지는 기대를 하는 이슈가 한 가지 남아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매는 맞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 보면서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직 진입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장의 화두,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쪽에서 덜 오른 종목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빠르게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하락하는데요. 이 토스뱅크 출범 영향 때문일까요? 지금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렇게 세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습니다. 이 시장도 점점 치열해지겠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거의 8%에 가깝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중금리 대출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늘려라 이런 이제 정부의 주문이 있었었고 또 이거에 맞춰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속속 이제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후발주자죠.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파고들기 위해서 확실히 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K뱅크 같은 경우에는 21%를 제시를 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20.8%를 지금 목표치로 얘기를 했는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웃도는 34.9%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토스뱅크가 사활을 걸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약세를 카카오뱅크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많이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하는 리스크에 대해 있어서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하고 대출에 대해서 이제 추가 여력이 대략 한 3조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수준 밝혀지고 있는데 추가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마켓시어 점유율에 따라서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가격들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할 당시만 해도 무언가의 한 획을 그을 만한 네. 그런 그 모멘텀 성장성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투자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일단 대피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돌아서는지 여부를 보시고 카카오뱅크를 다시 한번 담아보는 그런 전략을 추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장점이 빅데이터를 살려서 여러 가지 신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쪽 부분에 좀 사업군들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기대를 했던 사업군에 있어서의 또 활약성도 약간은 좀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자까지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종가 기준으로 6만 원 선으로 좀 짧게 잡고 보유자분들은 좀 대응을 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거래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6만 원 선을 이탈을 하면 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리면서 다시금 공략을 할 때에는 21선 부근에서 뭐 그 가격이 21선이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하면 같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을 다시 한번 갖다 놨을 때 그때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대피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은 또 빨간 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이 상승이 지속될까요? 네, 배럴당 사실 100만 원 선까지도 예상했었던 전문가가 있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요.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러한 현실성이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요새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상 악화에 따라서 이런 유전 관련한 사업군들이 완전히 셧다운에 달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 번지게 되면 원유 재고량이 급격하게 또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금 유가의 상승을 끌어당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지금 기후가 또다시 급격하게 추워지는 한파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유가가 꺾이는 데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글쎄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1월 4일이 그 다음에 있을 오펙 회의입니다. 이 회의 전까지는 유가에 지금 상승 탄력이 붙은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현재의 구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O일도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박스권 상단까지 뚫어내지 못했는데요. 지금 투자하기엔 늦었을지 혹시 정유주 내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SO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고점 부근을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항공유라든지 운송연료가 계속해서 수요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원유 재고가 현재 상황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또 여행까지 여객 그 운송 횟수가 또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더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매수 의견 제시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오리지널리티 있는 정유주 무엇이 있을까 하면 SO일 외에는 크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니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정유주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그렇죠. 역시나 좋은 가격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감안해 본다면 SO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O일까지 확인해 봤고요. 김남 부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